우리가 신고한 금액하고 국세청이 나름 갖고 있는 추정 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0억이 넘거나 아니면 그 차액이 나는 비율이 10%가 넘으면 조사하겠다. 그래서 과세해서 증여세를 뭐 적게 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추가 내라고 추정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번에 어떻게 바뀌냐면 그 비율이 10%는 건 동일한데 절대 금액이 10억에서 5억으로 내려가요. 걸린다는 거죠, 레이더에. 걸린다는 네. 거잖아요. 나중에는 이 5억이 실질적으로는 한 2억 3억으로 내려갈 거예요. 느낌이. 네, 체감상.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레이더에 걸리는 순간 뭐 아까 무슨 트리마제 반내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주택이 거의 다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3개월 4개월 후에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팔고 나서 2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2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1, 2개월 안에 세무공무원들이 검증을 해요. 그때 연락 오면 그냥 거의 좋은 일로 연락 오는 거 없습니다. 사실 세금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어찌 보면 양도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양도세는 다들 잘 계산했다고 하지만 결국에 다 내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갑자기 뭐 국세청에서 뭐 날라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맞아요. 이 양도세 폭탄 맞는 가장 좀 많은 실수?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내는 게 일반과세가 있고, 네. 이걸 하나도 안 내게 해버리는 게 비과세가 있고요. 음. 그거에 반대 엄청 폭탄 맞아버리는 게 양도세 중과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당장은 양도세 중과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26년 5월 9일까지는. 네. 그러면 이제 일반과세 아니면 비과세인데 당연히 비과세가 좋죠. 내가 한 3억 정도 오르면 세금이 1억이나 나와버리거든요. 네. 말이 1억이지 이걸 내면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는데 폭탄 맞아요. 자, 뭐냐면은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주택수예요. 주택수. 나는 등본상 분리해놨으니까 네.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국세청에서도 여기를 실제 같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물론 다 보지는 못해요. 고가주택이라든지 규제지역 이런 데를 먼저 보는데, 주택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가장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과세는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져서 이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이제 비과세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 요건을 가끔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 당시 조정이니까 네.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거주 안 해도 네. 되지. 지금 정부가 규제 완화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냥 믿고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비과세 안 되는 거죠. 취득 당시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비과세 맞아. 이건 되는 거야.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기 전에 뭐 세무사님하고 상담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건 안 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내 말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팔고 보통 3개월, 4개월 후에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팔고 나서 2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2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1, 2개월 안에 세무공무원들이 검증을 해요. 그때 연락 오면 그냥 거의 좋은 일로 연락 오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국세청 좀 네. 우편물 좀 보낼 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오거든요. 저는 카톡이나 우편물이나 그리고 뭐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문 앞에 등기 딱 붙어 있어가지고 뭐 부재 중이라서 그러니까 막 사람 식겁하게 할 때가 무서워요. 있어요. 근데 무슨 뭐 그냥 안내문 같은 맞아요, 거 그런 거 맞아요.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 시겁시겁합니다. 네, 그래서 꼭 뭘 네. 팔았을 때 국세청에서 날라왔다 그러면 큰일 났다.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주택수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럼요. 네. 그러면 이거를 예방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뭘 매도할 때 아니면 매수할 때는 무조건 세무 상담이 좀 필요하다. 네. 특히 계약서 쓰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요거를 사실 네.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 왜 안 하셨냐고 물어보면은 그 뭐랄까 뭐 세무 상담비가 아까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인터넷이나 뭐 이런데 뭐 물어보고 했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조금 이제 뭐랄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가는데, 부동산 사무실. 그런데 우리가 세무사님이라든지 변호사님 약간 좀 살짝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못 가시는 분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내가 뭘 물어봐야 될지도 네. 잘 모르겠기도 하고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치과 가는 느낌으로.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주택수 뭐 이것도 이제 잘 챙겨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12억까지는 비과세 뭐 이런 네. 거는 알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20억짜리 사도 비과세 뭐 이런 건 줄 아시는 분들 있으니까 1주택이면 다 비과세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고가주택을 샀다. 네. 그런데 내가 나중에 비과세를 받았다. 그럼 이제 이때 고가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양도가가 12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6억짜리 사는데 12억이 됐어요. 그럼 뭐 양도차익이 6억이죠. 네. 세금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자, 그런데 똑같이 6억인데 10억짜리 사가지고 16억이 돼요. 네. 그러면 12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와요. 근데 비례로 12억, 한다는 비례로. 네, 근데 12억에서 16억 넘는 4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식으로 가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어요. 그럼 내가 처음에 샀을 때 10억이 넘은 한 20억짜리를 샀다. 그래도 비과세가 되면 그래도 비례식으로 가니까 세금이 좀 줄긴 줍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엄청 비싸면은 뭐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표2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이게 최대 80%까지 해줘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세무사는 아니지만 제가 저희 그 모교에서 조세법 석사를 받은 입장으로서 네. 정말 말씀드리자면 이 80% 장특공을 해주는 거는 절대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만큼의 어떤 세금을 내고 20억짜리를 팔았는데 갑자기 세금 내니까 15억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 내가 25억으로 못 가잖아요. 이동을 못 하니까. 이동을 못 주거의 하잖아요. 자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 80%까지 장특공을 해주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2019년, 2020년 연달아 바뀌었어요. 네. 결론이 뭐냐면 10년 거주하셔야지 80%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2년 거주하시면 돼요. 그래서 2015년도에 잠실주공 5단지를 매수한 저희 전무님이 계시는데 보유만 해도 비과세죠. 비조정이니까. 근데 10억이 훌쩍 넘잖아요. 그래서 저 표2 장특공을 받으려고 지금 그 외풍이 많이 드는 잠실주공 5단지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일단 거주는 해야 되겠다. 네. 최소 2년은 요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거주도 네. 전입신고만으로는 안 되죠. 되잖아요. 안 되죠. 이제는 네, 네. 이런 건 이제 칼같이 또 보잖아요. 네, 12억 넘는 건 고가주택이니까 좀 더 네. 들여다보고 뭐 신용 교통카드 사용력 달라고 하는 거는 뭐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 동네에 네. 내가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잖아요. 과거에 한 80년, 90년대 통했던 방법이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IT 강국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 어디서 살았는지 이런 거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실제 살아야 됩니다.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특공이 저도 좀 네. 이렇게 애매할 수 있는 게 이게 중간에 막 정부나 막 이렇게 확확 바꿔버려요.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취득일 기준이 아니라 아까 우리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2년 거주는 취득일 기준이었는데 얘는 또 양도일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무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10년 전에 샀지만 양도 당시 기준은 2025년 이후기 때문에 네. 거주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네. 보유만 하면 또 깎아주고 막 이런 것도 80% 있었는데 됐었죠. 이제는 거주를 또 넣고 이제 네. 이러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아예 거주 안 하면 아예 이제 뭐 보유로는 안 깎아주고 뭐 맞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고가 주택이면 그냥 아예 들어가서 살아라. 네. 라는 분위기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꼭 1주택 비과세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매도하기 전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계약서 쓰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요번에 또 이제 이렇게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5 이렇게 또 쓰셨는데 결국에 올 한 해 세금 트렌드를 좀 하나로 좀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네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계속해서 자주 했던 말인데 주택은 하나로 뭉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때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백 가방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남자분들은 전자제품 같은 거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월화수목금 평일에는 뭐 구찌를 가져가고 주말에는 샤넬이 있다.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냥 버킨 백 하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좀 늘리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일단 지켜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 지방 쪽으로 지금 돈이 네. 간다. 아니면 지방에 내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는 그것도 네.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포지션이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네네네. 두 채, 세 채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좀 안타깝지만 지방에 하실 때는 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실사용이라든지 네. 뭐 부모님 뭐 봉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에서 좀 대체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부산 해운대 어떤 네. 오션뷰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구 수성구는 워낙 특별하게 좀 학군이 워낙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내가 생활 기반 연구를 하고 있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제가 좀 약간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게 이 정부 정책이나 이게 뭐 이 입법돼 있는 법이 다 너무 지방을 소외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정부는 그래도 아까 우리 보여드린 네. 것처럼 인구 감소나 지방 정부 미분양 좀 이게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근데 좀 부산 아쉽죠. 뺐잖아요. 부산. 네, 부산 또 빼. 부산도 인구 감소 지역인데. 그러니까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방향은 맞는데 네. 이게 좀 확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좀 아쉽고 게다가 현재 어떤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까지 겹쳐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했던 것들이 아마 좀 다시 바뀌지 않을까. 네. 저도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우선 지방의 어디 한 지역이라도 살려놔야 이제 그게 맞아요. 좀 온기가 좀 퍼지는데 맞아요. 전체적으로 천천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맞아요. 불이 붙지도 않는. 네. 네, 그래서 지금 지방분들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네. 요번에 이제 바뀔 것 같았었는데 네. 또 결국에는 뭐 바뀐 게 없죠. 네. 지금 바뀐 게 없는 거죠. 없죠. 좀 안타까워요, 굉장히. 왜 그러냐면은 일단 현재 정부에서
안을 냈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야당에서 반대를 했었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야당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안을 내겠다 해서 약간 좀 절충안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이 나서 그냥 거의 지금 뭐 이게 밀렸어요. 네네. 근데 정확하게는 현재 12월 3일 날 24년 12월 3일 날 그 계엄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 전날 12월 2일 날 민주당에서 우리는 그냥 이거 합의 못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었어요. 아 그러면 조정안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쉽지 않다.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이 끝나야 될 것 같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최고세율 50% 없애고 이건 사실 부자금세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과표, 상증세 과표 1억에 대해서 이제 10%인데 이거 1억 과표를 2억으로 올려주는 거는 네. 이것까지 부자금세로 봐야 되냐 개인적으로 좀 두 개를 분리했으면 하는데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 이거 벌써 한 뭐 10년 몇 년 20년 넘게 20년 전 얘기죠. 네 똑같이 가고 있는데 이건 좀 공제를 좀 해줘야 되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20년 전에 5천만 원이면 그냥 네. 약간 구축 아파트 전세값 정도는 됐었을 거예요. 그럼요. 20년 전에 우리가 김밥을 사 먹지도 않았잖아요. 뭐 사 먹었어도 김밥 천국 가면 1,000원이면 네. 먹었는데 네, 좀 이건 좀 해줬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20년간 이제 물가가 올라간 게 있다 보니까 이제 5천만 네네. 원은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이건 이제 맞아요. 비율대로라도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다. 네. 그러면은 그 요거 바뀌면 뭐 증여해야지 뭐 이런 거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걸 다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지금 불확실한 상태네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24년 하반기 때 가격이 좀 조정됐을 때 네. 증여가 좀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지금 다 서울 다 모든 지역이 좀 가격이 오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들은 가격이 좀 이렇게 조정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런 경우에 주택수를 좀 줄이고 싶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러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증여를 좀 알아보시면 좋은데 네. 이제 좀 한 가지 좀 이슈가 있죠. 예, 그 감정 평가를 좀 이게 국세청에서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부동산이 있으면 우리가 현금 같은 경우는 딱 돈이 액수가 찍혀 있잖아요. 주식이나 이런 건 명확하죠. 네,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인지. 그렇죠. 그나마 명확한 게 아파트죠. 네. 아파트는 좀 이렇게 딱 규격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주변에 뭐 유사 매매 사례가도 있고 좀 규격화되어 있고 좀 실거래도 좀 많이 거래도 되고 하니까 괜찮은데 이거를 측정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이 국세청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재산권을 침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했던 게 이제 기준시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이렇게 제공을 네. 하는. 자,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0억인데 이게 거래가 어쩌다 되니까 그 시가 100억을 좀 써먹긴 힘든데 이게 없으니까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기준시가 뭐 50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흔히 말하는 뭐 꼬마 빌딩 뭐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 평가를 따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국세청에서.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다가 이제 맡기는 거죠. 네. 전문가 집단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처음에는 예산은 뭐 얼마 했는데 예산 금액이 계속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내가 100억을 늘렸는데 네. 그로 인해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 뭐 1,000억이에요. 1조예요. 그렇죠. 뭐 최소 거의 뭐 1.5배, 2배는 더 거둘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외부 기관에 맞춰서 평가를 다시 하니까 네. 세금을 좀 더 거둘 수가 있네.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어떤 세금 추징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거고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시세하고 어떤 과세평가는 기준이 너무 괴리가 크면 안 되긴 안 돼요 이게. 네. 네, 맞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에 좀 소위 말해서 좀 재미를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최근에 발표한 게 뭐냐면 초고가 주택 아주 비싼 집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자료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초고가 아파트가 이제 타워팰리스를 하나 사를 했어요. 네. 전용 면적이 223입니다. 근데 이게 시가가 70억이 추정이 되는데 기준 시가가 37억이에요. 야, 그러면 증여세가 절반이네요. 네, 그러니까 13억 7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중형 아파트라고 나온 게 전 중형인지 잘 모르겠는데 트리마제 그리고 이제 반레퍼라고 하죠. 레미안 네. 퍼스티지. 이걸 보니까 얘도 시가가 한 40억. 이건 아파트기 때문에 이 4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타워팰리스보다 더 높은 증여세가 나오니까 역전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평력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보도자료에 초고가 주택 뭐 이렇게 말은 돼 있었는데 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나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고한 금액하고 국세청이 나름 갖고 있는 추정 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0억이 넘거나 아니면 그 차익이 나는 비율이 10%가 넘으면 조사하겠다. 그래서 과세해서 증여세를 뭐 적게 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추가 내라고 추정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번에 어떻게 바뀌냐면 그 비율이 10%는 건 동일한데 네. 절대 금액이 10억에서 5억으로 내려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국세청에서 나름대로 추정한 시가가 30억인데 더 낮은 한 24억 정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6억 차이가 나니까 우리 추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걸린다는 거죠, 레이더에. 걸린다는 네.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통화량 M2. 자, 이거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화폐 가치 떨어지겠죠. 나중에는 이 5억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5억이 아니라 한 2억, 3억으로 내려갈 거예요. 느낌이. 느낌이. 네, 체감상. 그렇죠. 구매력 같은 걸 따져보면은 자, 그렇다면 이 레이더에 걸리는 순간 뭐 아까 무슨 트리마제 반내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주택이 거의 다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뭐 사실상 네. 이제 증세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어찌 네. 보면. 그런데 사실 이게 취지 자체는 저도 네.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괴리가 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은 이제 관련된 세금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항상 그 세금이 늘어나면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누군가한테 전가를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뭐 이 기본적으로 평소에 보유할 때 어떤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쓰지 않을까. 그렇죠. 뭐 누군가가 돈을 뭐 국가가 가져가면 그 네. 빈자리를 누군가 또 채워 넣어야 그럼요. 되니까 혼자만 네. 죽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네. 또 하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특히 이런 레이더가 걸리는 흔히 말하는 고가 주택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가격은 더 오르지 않을까. 이게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이 되는 게 결국에 억울한 사람을 없게 네. 만들려면은 추정가보다는 이제 시세로 반영하는 게 맞잖아요. 네네. 다만 시세로 반영하는데 그러면 이제 증세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세율을 조정을 좀 하면서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좀 부담은 비슷하게 가야지 공평해지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세법 특성상 보통은 이제 증액으로만 가잖아요. 네네.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과표를 네. 올려버려. 그러니까 네. 이제 세금이 막 팍팍팍 늘어나는 구조로 그렇게 가니까 아마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동시에 뭐 아까 상속 같은 경우도 1인당 자녀 공제 5천 그대로라고 했는데 증여 같은 경우에도 증여재산 공제 벌써 몇십 년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1,000만 원, 5천만 원. 이것도 좀 빨리 좀 현실에 맞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년 전에 5천만 원 주면 네. 그걸로 결혼도 하고 뭐 다 그렇죠. 했던 돈인데 지금은 5천만 원 주면 뭐 네. 애들이 더 달라고 하는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런 감정평가 사업이 확대가 되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감평을 받는 게 좋아요.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게 이제 순위가 앞서버리니까. 그럼 이제 감정평가 내가 이제 뭐 수수료 좀 몇백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억울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괜히 뜻하지 나중에 않은. 그렇죠. 괜히 나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괜히 나중에 해가지고 하면 좀 기분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감평을 좀 받아서 거기 이제 세무사님하고 좀 잘 협상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신고 대행까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게 25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러면 저는 예전에 뭐 상속이나 지연됐으니까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자, 이게 왜 소급 적용이요? 그러냐면 이거는 네. 좀 여러분들이 좀 이게 세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우리가 상속이 개시가 되면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증여는 3개월 안에 신고라고.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우리가 신고를 한 거고 최종적으로 이거를 결정하는 게 있어요. 네. 과세당국. 그러니까 우리가 낸 거는 약간 1차 리포트고 최종적으로 위에 팀장님이나 임원분이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과세당국이 이걸 딱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 기한이 뭐냐면 여기 이제 표에 나오는데 상속세는 신고 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 기한부터 6개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 내가 증여를 했는데 9개월이 아직 안 지났어. 3 더하기 6이니까. 네. 그러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이 됐는데 6개월 더하기 9개월이니까 15개월이잖아요. 네.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역산해 보면 상속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 2023년 갑자기 좀 뭐 약간 친숙하지 않은 숫자가 나와버리죠 지금. 네. 23년 10월에 상속을 했다. 이후에 그 상속 이후에 개시분. 상속했다면 대상자가 된다. 될 수 있다. 소급 적용이잖아 이게. 아니요 어찌 이거는 보면. 이거는 우리 감정은 소급 적용인데. 왜냐면 이때 상속할 때 이거 몰랐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신고 기한하고 법정 결정 기한이 달라서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증여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증여는 24년 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살짝 기분이 좀 안 좋아지려고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이런 거를 뭐 모르고 증여를 했는데 나중에 추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내가 신고한 금액이랑 추정 시가랑 10% 차이가 나거나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5억이 넘는다거나 그러면 뭔가 연락이 올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좀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결국에는 네. 뭐 국세청 스타일상 이거 내라고 딱 나올 텐데 그걸 이제 네. 소명해야 되는데 뭐 설명할 수 있는 네. 부분이 뭐 많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그거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세무 대리인, 뭐 세무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선임해서 뭐 얼른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또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세금이나 뭐 증여세 이런 거에 뭐 관련 없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 내가 또 부자 되고 또 내가 또 소득도 높이고 약간 뭐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분들이 또 그렇게 달성이 돼 버리면 또 이제 네. 세금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 결국에 그럴 때 미리미리 좀 대비도 해야 되고 네. 좀 세무 상담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에 이제 또 뭐 상속을 준비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뭐 증여는 좀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네. 이런 분들은 그러면 마지막 조언은 아까 말씀하신 감정 네. 평가. 감정 평가가 가장 현실적이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여기 한 가지를 좀 추가를 하고 싶다면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초등학생 애한테 현금 증여를 한 적은 없는데 현금 증여를 하셔서 꼭 증여 신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아주 좋은 자금 출처가 되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금 증여도 물론 좋은데 교육비에 많이 쓰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이거는 그 자녀 그냥 머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건 무한의 가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가 100만 원을 썼는데 100만 원 효과가 안 나올 수는 있다. 교육비가. 네. 그걸 뭐 어쩔 수 없다.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저도 뭐 교육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는 거 아니지만 뭐 저희 애랑 뭐 이런 것도 해보고 하니까 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증여가 되겠구나. 그래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앞에 다른 영상에서 많은 걸 좀 보여주면 좋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친숙해지게 되면 얘가 좀 바라보는 세상도 더 커지고 자신감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게 저는 가장 좋은 증여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가져갈 수 없는 거에다가 네. 투자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뭐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뭐 투자의 어떤 대가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교육이 제일 중요한 증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뭐 탈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절세인 거죠. 어찌 보면 절세를 하자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하셔서 나중에 국세청한테 안내문 받고 이제 어떡하죠라는 후회하지 일들은 마시고. 좀 안 일어나게 하시면 좋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무 전문가이시죠. 이제 제네시스 박님 모시고 또 새해에 어떻게 바뀌는 세금 이슈부터 또 2025년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꼭 세무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개인마다 다르니까 이 영상만 보고 또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